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챕터 1 보시면은 노동시장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 공부할 때도 이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 양도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어려운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차 다 해야 뭐 몇 문제 안 나오지만, 그래도 몇 문제 안 나오는 와중에도 이제 이 부분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안 쓰는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과목적인 특수성이 좀 있어요. 직업정보론도 저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직업정보론하고 비교해서 직업정보론은 문서의 내용을 갖고 이제 답을 쓰다 보니까 딱히 어떤 뭐 변별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문서 내용대로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시장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학문적인 기반, 다시 말하면 노동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중에 노동경제학 분야가 따로 있어요. 이런 학문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과목들은요, 문헌마다 조금씩 내용이 상이합니다. 내용이 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답안을 쓸 때 내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써야 되느냐, 이게 참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꿔선 안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꿔선 안 되는 키워드, 이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노동 수요를 써야 되는데 노동 공급이라고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고유한 그 이론의 명칭 키워드, 그거는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이제 이해한 대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처음 공부하는데 그게 내가 이게 뭐가 맞고 틀리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대로 해주시고, 답안도 일단 교재 내용대로 정리를 하되, 나중에 그게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만약에 그 감조차 오지 않는다, 그러면 교재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론은 무조건 암기한다고 내용 모르고 암기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의 원리,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자, 노동 수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노동 수요 나오면은 노동 공급하고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 입장.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1차는 합격했기 때문에 공부를 얼마만큼 했던 간에 1차를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런 용어, 노동 수요, 탄력성, 이런 거는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 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노동 수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시험 문제는 주로 노동 수요의 특성,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문제를 구성하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량의 개념이죠. 저량이 아니라 유량입니다. 요건 1차 때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유량하고 이제 저량의 개념이 있잖아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의 이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유량은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는 일정 기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개념입니다. 이게 유량이에요, 유량. 일정 기간 동안의 노동력의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량의 개념 나오고 있죠. 노동 수요가 아닌 저량이란 노동 수요가 아닌 일정 시점에서 쌓여 있는 재화나 용역의 크기다. 그래서 저량은 일정 시점의 개념.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노동 수요는 유량의 개념이다. 자, 생산물 수요가 왜 나와요? 생산물 수요가. 자,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할 때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잖아요. 자,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이제 1차 공부하셨으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당장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이해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제 마트에서 매장에 판매하잖아요.
매장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오픈마켓 온라인으로도 구매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스마트폰이 거래되는 이 매장이라든가 점포,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이런 마켓, 이거 이제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죠. 그럼 이 생산물이라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그랬죠? 노동, 토지, 자본. 자, 일단 기술자들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기술자, 뭐 엔지니어, 토지, 사업장이 필요해요. 공장,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자본, 설비, 그죠? 뭐 집기류 뭐 이런 거 다 설비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산 요소가 이렇게 모여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러한 생산물이 나오는 거고, 이 스마트폰이 판매되는 이 시장, 여기가 바로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 눈에 딱 집어서 잘 안 보인다 그랬죠. 사람이 거래돼요, 노예처럼. 그거는 생산 요소가 아니라 사람이 물건처럼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 요소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노동 시장은 채용 공고 그게 제일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채용 공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연봉 조건도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나 이런 부분 다 명시되고, 가서 그거 보고 입사 지원하고 면접 보고, 그런 게 이제 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양새가 바로 노동 시장인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했나요? 생산물 시장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물 수요를 본원적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생산물에 대한 수요죠. 자,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누굽니까? 가게죠.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그래서 이 수요가 되게 높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사려는 사람들의 되게 많을 경우에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당연히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본원적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수요는 본원적 수요이며 실질적인 생산물에 대한 수요다. 그래서 빵이 또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빵이 왜 튀어나왔을까요? 빵이라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빵은 생산물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나 공장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원료도 필요하잖아요. 밀가루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한 스마트폰의 비유를 빵에다가 한 겁니다. 갑자기 왜 빵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빵을 예를 들면 빵이 본원적 수요 생산물이고, 이 빵을 만들기 위한 생산 요소 나오고 있죠.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 요소 간의 결합 수요. 그래서 밀가루, 노동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긴 유발 수요. 막 이렇게 지금 나열돼 있는데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보면 하나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1차 때 공부했고, 그때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할 겁니다. 노동력 하나만 갖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자,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사람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해요. 빵 만드는데 나의 손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 수요는 다른 생산 요소, 그러니까 이 노동은 다른 생산 요소와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무슨 수요? 결합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이 많이 팔리고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만 노동력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발됐다 그랬죠. 그래서 유발 수요다. 혹은 파생 수요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생 수요. 자,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연습장을 피시고 오늘도 볼펜 한 자루를 목표로 달리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파생 또는 유발 수요. 노동 수요는 최종 생산물 수요 결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간접적인 수요다. 생산물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본원적 수요고, 노동 수요는 간접 수요다 이 얘기예요. 이게 많이 팔려야지 사람 많이 필요로 하니까.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노동 수요 결정 요인. 그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 노동력의 양이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노동의 가격. 노동의 가격은 뭐예요? 임금이죠. 임금.
임금이 하락하면 재화의 생산비가 낮아져요. 상품 가격이 하락한다.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도 들죠. 자, 하나의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이제 빵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가져갈게요. 계속. 자, 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가격이 책정할 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사무실 뭐 임대료도 고려할 거고, 안에 들어간 반도체나 칩 이런 설비 가격도 고려할 거고, 이 안에 인건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낮아지면 쉽게 말하면 생산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인건비가 낮아졌다는 얘기, 임금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니까 생산비를 낮추게 되면 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그렇죠? 이 스마트폰의 제품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얘기예요.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임금이 하락하면 재화의 생산비가 낮아지므로 상품 가격이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은 내가 사고 싶었던 스마트폰이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더 많이 사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난다 이 얘기예요. 상품의 소유를 증가시켜. 그러니까 자, 구매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또 고용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금 노동 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죠. 즉, 근데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증가하니까 인건비도 이 스마트폰 가격에 포함된 거니까 생산비가 증가하는 요인이잖아요.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생산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낮아지겠죠. 그럼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실업이 증가하는 거죠. 실업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공부하는 이 하나의 원리잖아요. 나중에 뒷부분 가면 실업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도 공부하게 되잖아요.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경제는 이것도 어쨌든 경제잖아요. 참 돌고 돌아요. 다 모든 게 이렇게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 다시 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예를 들면은요. 일단 노동 빼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막 임대료가 한 달에 예를 들면은 점포 임대료로 막 1억씩 지출해야 돼요. 그거에 비해서 동종 업계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에서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요. 자기네 회사 부지를 갖고 있어서.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임대료를 절약해 갖고 예를 들면은 더 좋은 어떤 그 원료를 이제 사용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하여튼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용 한도가 한 달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1억 원. 그럼 여기 이제 이걸로 이제 사람도 써야 돼요. 인건비도 줘야 되고 노동 제공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노동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지대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쓴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자, 이렇다고 할 때 만약에 가용 한도가 1억 원인데 두 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개. A기업, B기업이 있습니다. 자, A기업은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임대료가 월 500만 원이 나갑니다. 500만 원 나가고 이자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나가요. 여기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2,500만 원씩 나가고 지대가. 그쵸?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가요. 그러면은 가용한도가 여기는 임금에 상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이 여기가 훨씬 크죠. 여기 사람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 가격에 따라 이제 쓸 수 있는 노동력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로서의 자본이 있다면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이거잖아요. 지금 다른 생산 요소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는 지금 요 사례가 좀 틀려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은 또 헷갈리시니까 지금 이 얘기죠. 여기는 노동과 자본 두 개만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1차 때도 그렇지만 노동시장론에서는 다른 생산 요소라 그러면 그냥 자본으로 퉁을 칩니다. 여기서 말한 자본은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람과 기계를 놓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기계잖아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산 요소로서 자본이 있다면, 만약에 임금이 상승합니다.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기업은, 자, 지금 임금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임금이 오르니까 뭐하러 사람한테 돈 많이 주느냐, 차라리 기계를 도입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기업은 자본을, 기계를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것이므로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만약에 기계값이 너무 오릅니다. 기계값이 너무 오르면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이 얘기죠. 그 얘기. 노동 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쪽 다시 정리할게요. 노동 생산성의 변화.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은 감소하죠. 그 얘기입니다.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 기계를 쓰느냐 아니면 노동력 중심으로 가느냐 그 얘기죠.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 예컨대 생산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 공정의 간소화 등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킨다. 생산 기술의 지금 진보가 나왔는데, 생산 기술의 진보는 기계 도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도입. 혹은 기계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전면 자동화 이런 얘기 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 공정을 간소화시킴으로써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지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기술이 진보했다는 얘기는 자동화됐다 혹은 기계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줄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전면 기계가 전면 자동화되면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 수요량.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품을 수요하는 소비 수요량의 결론은 생산물 수요잖아요. 생산물 수요. 생산물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노동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서 파생됐다 그랬잖아요. 파생 혹은 유발된 수요잖아요. 본원적인 상품의 수요. 생산물 수요가 본원적인 수요잖아요. 그죠? 본원적인 상품의 수요는 유발 수요인 노동 수요를 증대시킨다 이 얘기죠. 자, 지금 공부했던 거 답 한번 써볼게요. 자, 답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다 지우고 보죠. 자, 됐습니다. 노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 쓰시오. 노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방금 한 거. 노동시장으로는요, 오히려 1차 비교해서 2차는 굉장히 범위가 협소해요. 나온 데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출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출 문제. 불의타를 받는 거죠. 그동안 접해보지도 못한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면 조금 골치가 아파져요.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출 문제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거 어딘가에 분명 연관성이 있는 걸래요. 완전 정말 그런 경우 되게 희박합니다. 그런 경우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 있잖아요. 완전히 진짜 창조적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신출 문제라고 생각해도 어딘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결시켜갖고 답안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쓰셔야지 부분 점수를 맞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대체로는 나왔던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부는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의 어떤 그 틀이 조금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오는 추세예요. 나중에 그거는 저랑 같이 이거 공부 다 하시고 기출문제 수십 번 써볼 거예요. 수십 번. 그죠? 최소 10번 이상 써볼 거 아니에요. 볼펜 한 줄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 되면 느끼실 겁니다. 아,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게.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노동시장론은 합격자들 수기를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보거든요. 물론 저에 대한 어떤 그 평가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최대한 많이 봅니다. 학습자들이 이제 뭘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뒀더니 합격했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막 분석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다 그 개인차가 있는데 노동시장론은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해를 해야 된다 먼저.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저의 입장도 그렇고 수험생 입장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노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첫 번째. 방금 봤죠? 노동의 가격.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잖아요. 노동의 가격. 즉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이제 아시겠죠? 노동의 가격이나 임금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즉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꼭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서술어, 주어, 서술어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노동의 가격인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조금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들어가면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써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창조적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생산물 수요는 이제 생산물 수요에 따라서 이제 노동 수요는 파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풀어서 고급지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생산 요소로 노동, 토지, 자본 생산 요소 세 가지인데 거기서 노동 뺀 나머지 생산 요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또 언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쓰면 너무 에너지 소비가 크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축약시켜 놓은 겁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또 노동 수요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노동 생산성. 뒤에는 안 쓸게요.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 혹은 기술 진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맥락만 같으면 되니까 우선은 교재대로 갈게요.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 자, 다섯 번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그건 뭐예요? 생산물 수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생산물 수요죠. 혹은 생산물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냐? 노동 수요는 무슨 수요라고요? 유발 수요 혹은 파생 수요라고 그랬죠. 파생 수요. 파생됐어요. 본원적 수요에서. 자, 노동 수요 곡선 한번 볼까요? 노동의 수요 곡선.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하도 많이 봐서. 임금, 고용량. 그러면 임금이 비싸면 고용량은 작죠, 그렇죠? 임금이
낮아지는 만큼 고용량이 늘어나요. 임금이 싸지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임금이 싸지면 더 많이 고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가죠.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그렸네요. 그죠? 자, 노동의 단기 수요 곡선. 자, 지금 장기하고 단기란 말이 나오는데 장단기. 자, 지금 단기라고 돼 있어요. 자, 노동의 단기 수요 곡선. 임금 변화에 의하여 노동의 수요점이 좌우로 이동하는 것을 노동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의 이동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점이잖아요. 여기는 점의 이동. 점의 이동. 그래서 이것을 노동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량을 구별해야 되는 건 여기서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뭐에 기인한다? 임금 차이.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임금의 차이에 따라서 노동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노동 수요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요걸 노동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W1. 위에가 W1이에요. 자, W1에서 W2. W2로 하락하면 여기 나오고 있죠. L1, L2. 그래서 이때는 고용량이 이만큼, 이때는 고용량이 이만큼입니다. 노동의 수요량은 많아져 L1에서 L2로 이동하게 되며 반대로 임금이 오르면은 그렇게 되면 고용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단기 노동시장이란 최종 생산물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요소 수요 중 노동 이외의 기계나 다른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는 단기적 시장을 말한다. 즉 노동만이 가변 요소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이 사업장이 있어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사업장이 있어요. 공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작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사업장이 있어요. 이 안에 설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설비가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기계가 막 돌아갑니다. 사무실 집기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작업을 합니다. 뭐 2인 1조가 될 수도 있고 3인 1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책상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단기는 뭐만 보는 거냐면 여기에서 말 그대로 노동만 보는 거예요. 노동력. 다시 말하면 다른 생산 요소 있죠. 다른 생산 요소라 그러면 통상 우리는 자본으로 퉁친다 그랬잖아요. 좀 더 세분화시키면 사업장이라든가 안에 설비 이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력만 추가되고 빠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사업장은 그대로 있죠. 공장의 부지 크기는 그대로고 설비는 다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사람만 추가한다고. 계속해서 사람만 추가합니다. 다고 해서 과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사람 한 명씩 추가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하겠죠. 같은 일 두고도 막 서로 붙으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할 일 없어서 멀뚱멀뚱 있는 잉여 인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공부하게 되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사람만 계속 추가해봤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또 노동 수요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도 있어요. 수요 곡선이. 그래서 단기적 시장은 뭐라고요? 노동만 움직일 수 있어요. 노동만. 근데 만약에 장기로 가면 뭐냐면 다른 생산 요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되게 쉬운 예로 부지를 크게 하고 설비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분산돼 갖고 자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수요량과 수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초반에 노동 수요에 대한 그 개념 정의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데 노동 수요량하고 노동 수요는 어디서 구별해 주시냐면 방금 얘기했죠. 이 그래프 움직일 때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노동 수요로 이렇게 퉁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 수요, 노동 수요량을 막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안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노동 수요라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주시고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와 노동 수요의 변화가 틀립니다.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임금 변화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고용량의 크기를 얘기해요. 하지만 노동 수요의 변화는 임금 이외의 모든 요인이 작용합니다. 모든 요인이. 그러니까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노동 수요가 증가된다. 혹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으로 가면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요량은 임금의 변화, 오로지 임금의 변화입니다. 임금의 변화에 따라 노동 수요점이 이동하는 거고 일정한 가격, 임금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실제 양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는 요 양, 요 가격은 요 양. 그래서 오로지 임금입니다. 임금 변화. 근데 밑에는 노동 수요의 변화죠. 이건 노동 수요예요. 노동 수요. 수요는 임금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해 수요 곡선 자체가 좌우 이동하는 한 것으로 일정한 가격에서 재화나 용역을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거는 학문적인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같은 가격이더라도 틀리죠. 고용량이 틀리다라는 같은 가격에서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점의 이동이고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간접 영향. 노동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수요 증가, 왼쪽으로 하는 수요 감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가 어떤 기업은 되게 비싸고 어떤 기업은 되게 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만큼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남는 것만큼. 그때 노동 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나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 기계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혹은 기계가 없어지니까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개념은 임금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는 곡선 자체로 움직입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크기.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노동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쪽 오른쪽으로 가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구매를 안 하니까 사람 잘라야 돼요. 노동 수요 감소하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량은 지금 한 것만 잘 구별해 주세요. 이게 점의 이동인지 점의 이동의 원인은 오로지 임금인 거. 그 외에는 다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우측으로 움직이면 수요 증가, 좌측으로 움직이면 수요 감소.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 수요 곡선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왜냐면 방금 여기 봤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 생산 이론에서 단기란 생산량을 증가하고자 하는데 자본재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여력이 없는 상태. 다른 생산 요소는 건들 수가 없는 상태. 즉 노동만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노동만 가변 요소로 한다. 그게 뭐라면 노동만 고려한다 이 뜻이에요. 장기란 생산량 증가에서 노동뿐 아니라 자본재까지 투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설비를 더 증가시키거나 사업장을 더 크게 만들거나. 장기 노동 수요 곡선. 기업은 생산 요소가 모두 가변적인 장기에 있어서는 노동 한 가지 요소만을 변동하여 최대 산출량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로 가면은 설비나 아니면 사업장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장기에 기업은 자본도 가변적 생산 요소의 하나로 취급이 가능하게 돼요. 자본과 노동의 투입 비율을 변동시킴으로써 최대 산출량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까지도 다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을 전면 뭐 기계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는 그래요. 자, 장기 노동의 장기 수요 곡선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1차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그때 이제 탄력성이 나오면은 정말 강의하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탄력성을 모르는데 탄력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2차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가벼워요. 단기하고 장기하고 됐을 때 일단 개념을 좀 이해해 보세요.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있잖아요.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그냥 줄여서 노동수요 탄력성 이렇게 쓰죠. 자, 노동수요의 탄력성 혹은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뭐였어요? 임금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노동 수요량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금 변화율에 대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수로 나타낸 거예요. 자, 임금이 1% 상승했는데 고용량이 막 1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업자가 막 생기는 거죠. 반대로 임금이 10%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량은 한 5%밖에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임금이 요만큼 인상됐는데 고용량은 팍 줄어버리는 거고, 임금이 이만큼이나 인상돼도 불구한 거고 고용량은 요만큼밖에 안 줄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이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나오면 해고의 폭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자, 단기에는 노동만 움직일 수 있다 그랬고 장기에는 뭐까지 움직인다? 다른 자본재, 다른 생산 요소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해고의 폭을 두고 봤을 때 단기에서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까요? 장기에서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까요? 장기에 가면 뭐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전면 기계를 도입해서 인간을 다 대체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하고 장기로 갔을 때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장기에서 훨씬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수요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요게 좀 더 비탄력적인 거고 탄력적인 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완만한 거. 요거 지금 이걸 나타낸 거예요. 이 그림이. 자, 보세요. 장기 노동 수요 곡선. 이는 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한다고 해서 최대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만을 더 수요하려고 하지 않음을 뜻한다. 기업은 노동을 더 고용하는 대신에 자본의 투입을 늘림으로써, 예를 들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같은 노동량 수준에서 더 많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자, 생산 요소 한 단위를 더 추가함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생산량을 얘기하죠. 또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동시에 늘리게 됨으로써 자,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업은 이로써 세로 이동한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임금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을 고용하려고 하게 된다. 요거는 조금 어렵죠. 지금 그냥 읽고 넘겨요. 왜냐하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한계 생산 체감 노동 수요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한계 생산물 가치 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단위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요것만 좀 이해해 주세요. 탄력적인 거, 비탄력적인 거. 따라서 자본의 투입량 변화에 따른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의 이동과 이에 대응되는 임금과의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이 노동의 장기 수요 곡선이며, 이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단기에 비하여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거 기울기가 완만하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커지게 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력성 이해하는 거. 한계 생산물 가치 나온 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옆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장문에 텍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에 본질은 뭐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탄력적인 거. 장기가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한 거. 그래서 지금 곡선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제가 그려볼게요. 곡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미세하게 틀려갖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완만한 걸 지금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완만한 거. 저는 극적으로 표현한 거고, 여기 좀 더 완만하죠. 이게 장기에는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강의 첫 시간인데 1차 때 했던 아마 기억이 이제 물론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라도
제가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가짐 자체는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답 쓰는 거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이제 숙달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 그 키워드만 이제 변형시키지 말고 나만의 어떤 그 색깔을 녹여낼 수 있는 그 이제 과목이 바로 노동시장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내가 또 필요에 의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답안을 쓰는 게 나름 또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동시장론이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계속해서 좀 긴장감을 갖고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